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성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잘 듣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던, 맞습니다. 이제 고대 문화, 반드시 유물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정치. 고려의 정치를 한 방에 다 끝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너무 날림으로 갈 것 같아서요. 그 고려 정치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큰 흐름을 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로 정할게요. 자, 고려는 크게 뭐 500년 정도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기 제가 이렇게 하나 띄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기 이렇게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요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10세기, 10세기 발음 세게 하시면 조금 애매해져요.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라는 나라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왕건이 세웠습니다. 918년에 세웠죠. 918년에 세웠는데 이 918년에 세웠지만 실제로 고려가 918년부터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원래 이 후삼국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누구 견훤이 세웠었던 뭐가 있습니까? 후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가 있고 신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36년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는 고려의 진정한 이제 고려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었다. 근데 저는 여기 파트만 생각나면 무슨 장면이 생각나냐면 이제 고려 생각하면 뭐 무엇보다 최수종 씨 아닙니까? 태조 왕건 하는데 전 궁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궁예. 여러분 궁예 기억해 보셨어요? 그때 김영철 씨 나와갖고 저처럼 저는 남자인데 내가 하이톤이잖아요. 근데 뭐 강의한 때는 참 하이톤이 괜찮긴 하지만 가끔 보면 이게 남자가 좀 말이야 좀 이게 진중한 멋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꽤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영철 씨가 그때 머리 완전 삭발하신 다음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아대하셔갖고 궁예로 나오셨었는데 거기 모습 보면 원래 궁예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건 아시죠? 뭐 어렸을 때 이게 도망가다가 뭐 식모의 손 때문에 요거 이제 뭐 눈을 이제 한쪽을 실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다가 관심법. 지금 선생님 저한테 욕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면서 그냥 막 때리고 그냥 잡아서 막 그냥 죽여버리고 하다가 막 신하들 보면 넌 지금 나한테 반란을 꾀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근데 그 장면을 그 영화 장면에서 그 드라마 장면에서 태조 왕건 장면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왕건한테 쫓겨왔었던 궁예가요. 막 이렇게 피하 가다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중에 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잡습니까? 딱 그 큰 바위, 널쩍한 바위에 딱 앉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딱 술 한 상을 딱 놓고 혼자 딱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군사들을 두루룩 데리고 쭉 올라가죠. 바위를 쭉 둘러쌉니다. 그러더니 딱 가려고 하니까 최수종 씨, 우리 왕건이 딱 막 됐다. 내가 간다. 딱 가죠. 그러더니 예의를 다해서 과거에 모셨던 형님이니까 예의를 다해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니 동생 오랜만이세. 일로 와 내 술 한 잔 받으시게. 그러더니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하죠. 그러더니 오랜만이네. 잘 지냈는가? 이러면서 술을 주고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딱 이게 그러게 너무 동생이 무심했네. 이게 뭔가 우리 이렇게 오랜만일 수 있나? 그 기억나나 동생? 그때 저기 말이야 우리가 막 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형님 그랬었지요.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술을 마시던 궁예가 얘기를 합니다. 이젠 가볼 때가 된 것 같아. 돌장을 딱 놓더니 뒤로 딱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만 보내주시게나 하면서 딱 떠서죠. 그러니까 왕건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형님 이러시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형님을 죽입니까? 제발 마음을 바꿔먹으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아우님 아직 모르시겠는가? 내가 있으선
당신이 바로 설 수 없어. 그만 보내주시게나. 그러면서 딱 왕건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장군한테 명령을 하죠. 뭐 하시는가 장군? 내 목이 자네 칼을 기다리네. 그만 보내주시게나. 하고 쫙 하니까 왕건이 뒤에서 형님 이렇게 울면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야 한 인간의 죽음을 저렇게 멋지게 미화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936년에 그러니까 6년에 결국에는 이제 궁예도 몰아내고 후삼국을 통일시키면서 이제 신라의 경순왕이 가져오면서 어쨌든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역사 드라마가 재밌어요. 원래 궁예는 도망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익지도 않은 보리를 막 훔쳐 먹다가 농민한테 맞아 죽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 한 번으로 궁예의 죽음은 그만 보내주시게나 이걸로 바뀌었어.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 드라마가 장점도 있지만 사실 또 이렇게 약간 그 역사를 왜곡하는 단점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궁예라는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10세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 세대마다 세기마다 고려는요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딱 시대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 시대 10세기는 누가 주도했었냐? 족족족 왕건이 호족 출신 아닙니까? 호족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11세기는 누가 주도했었었냐? 12세기 중반까지요. 여기에 있었던 이 호족들은요. 호족은 세력의 근거지가 지방에 있는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중첩적인 혼인관계로 몇몇 아주 유력 가문들까지 이제 중앙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귀족들은요. 그냥 귀족이 된 게 아니라 벌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가문 대 가문끼리 이렇게 막 그 연결을 해가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사회의 모순도 있었지만 그 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던 시대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사건이 하나 빵 터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건데요. 그게 언제냐면 1170년이에요. 1170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무신정변.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무신정변이 정확히 그래서 이제 무신정권이 들어섰겠죠. 언제까지 가냐면 정확히 100년이 갑니다. 이 100년간의 이 시대. 우린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무신 정권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신정권. 정확히 100년입니다. 요게 물러난 게 언제냐면 1270년이에요. 1270년. 자, 이 1270년이 왜 끝나게 됐는지는 아시죠? 무신정권이 몽골의 침략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자, 이들이 왜 끝나게 되었었다고요? 이때 누가 여기를 공격해 들어옵니까? 예, 맞습니다. 몽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몽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원이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원의 영향을 받아서 원의 세력을 등지고 성장했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권문, 세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권문 세족들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원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개혁을 꿈꿨었던 왕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민왕,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있었죠. 자, 공민왕이 이때 성장시켰었던 새로운 세력이 있었으니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세력들, 우리는 그들 누구라고 합니까? 신진, 사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딱 봐두셔야 돼요. 요거는 고려는 사실은 다른 파트의 정치 파트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10세기의 왕건을 비롯한 호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세기 정도가 지나면서 스스로 뭘 하게 되었었죠? 이들이 스스로 모이면서 귀족화됩니다. 그들은 우리는 뭐 이자겸,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요. 자, 이들은 스스로 사회를 정화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탄압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이 하대받았었던 이 무신들이 이 정변을 일으키니 그게 무신정변이고요. 그 정변으로 인해서 무신정권이 100년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무신 정권은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었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문벌귀족으로 형성되었었고요. 문벌귀족은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뭐 기철 이런 인물로 대표되는. 자, 그러다가 원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으니 그들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여기 이 고려 후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왕은 여기 있는 공민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려는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편해요. 딱 4명이에요. 왕은. 태조, 왕건. 태조, 왕건. 그 다음에는 태조, 왕건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었었던 광종.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종. 요 인물이 전부 다입니다. 왕은 딱 4명 나와요. 기억해 두십시오. 왕은 딱 4명 나옵니다.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 외의 인물들은 이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자겸.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청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묘청이라는 인물. 그래서 인물별로 나온다라면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때는 또 이제 있죠. 이건 이제 무신정변 자세하게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었다라는 거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전반적인 틀을 잡은 김에 다른 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외부적인 쇼크를 받게 되는데요. 10세기랑 11세기 초에 누가 우리를 이제 괴롭히냐면 거란이 괴롭힙니다. 물론 요건 이제 이 다다음 강의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란이 침략해 들어왔을 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일단 호족 출신이잖아요. 막아냈습니다. 무력으로서 막아내요. 뭐 서희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양규도 있었고, 뭐 강감찬도 있었습니다. 각각 막아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11세기 말에서 12세기가 되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여진이 들어옵니다. 여진을 초반에는 잘 막아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금나라로 군코를 바꾸고요. 우리한테 요구해옵니다. 이 당시에 문벌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겸으로 대표하는 문벌 귀족들은. 이들과 싸워서 만약에 이기면 자존심, 싸운다라면 자존심은 좀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지게 되면 자신들이 가진 게 전부 다 뺏기게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대를 수용해 줘버립니다. 그 전까지 우리 밑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여진이 딱 와갖고, 야,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나 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자겸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 뭐라고 더 불러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군신관계를 완전히 이제 수용해버리는 이제 이런 체제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전체적인 어쨌든 고려의 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여기 한번 가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태조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 자, 태조 왕건이 이제 했었던 정책 중에서는 이제 당시에 어쨌든 호족입니다. 자, 호족이란 건 뭐냐? 호족 연합 정권이거든요. 여러 호족들의 동의를 구해서 어쨌든 왕위에 오른 게 태조예요. 그러니까 이 왕건은요, 이 호족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도와줬으니까 이 호족들이 분명히 고마운 게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 됐는데 과거처럼 완전히 쩔쩔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책을 하기도 하고요. 호족에 대한 견제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근데 견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귀셔대기만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하기도 합니까? 그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견제책 중에 어떤 견제책이 있을까요? 호족을 견제했었던 것 중에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 제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1호 사심관이 누구냐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이 뭐라고 했냐? 경순왕이 이제 나라 이제 다 팔아 넘겼잖아요.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전 이제 뭐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하라고 하니까 태조 왕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마시오. 당신은 예전에 가졌었던 권한은 경주 지역에서 똑같이 행사하시오. 똑같이. 당신에게 뭐 이러한 권한 내가 다 드리리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내가 누굴 제일 먼저 벌할 것 같소? 이렇게. 그러니까 권한은 주되 그 지역에 사심관으로 권한은 주되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벌할 사람. 그걸 사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독자적인 책임도 주지만 나름의 또 권한도 주지만 책임을 더 많이 줬었던 게 그거고요. 또 하나 기인제도입니다. 이 기인제도가 뭡니까? 지방에는 교육이 별로 안 좋죠. 자녀들 일 주세요. 저기 가면 좋은 데 많아요. 저희가 공부 제대로 시켜줄게요. 오세요.
아니 괜찮은데 주시라니까 이러면서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공부 잘 시켜요. 공부해. 반란 일으켜봐. 당신들 새끼들 어디 있는지 알지? 다 여기 있어. 개성에 있어. 알아서들 하시오. 라는 견제책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거의 볼모로 잡아뒀던 게 바로 이제 기인책이 되겠고요. 그렇게만 이제 무섭게 하면 안 되겠죠. 회유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회유책이 뭐냐면 사성 정책이 있었어요. 사성이 뭡니까? 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아주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무슨 성을 하사요? 왕치성을 하사하겠죠. 요때 제가 살았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요? 유성환이 아니라 왕성환이 됐겠죠. 막 이렇게 성을 하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왕성환 하면 어감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때 왕은요 바로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결혼 정책입니다. 왕건의 정식 부인이 몇 명일까요? 첩 말고 정식 부인 몇 명일까요? 29명. 정실 부인만 29입니다. 뭐 그 중에 한 서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던데 어쨌든 합니다.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아들이 25.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선생님들이든 애들이든 반응이 똑같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이 얘기하면 부인이 29이요. 어머 변태 왕건 이렇게 나오고요. 남자애들은요 묘한 웃음을 줘요. 아씨 능력 있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전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왕건에 이런 거 보면 남자분들은 나 왕건 부러워 이러는데 저는요 애잔함을 느껴요. 생각해보세요. 왕건이 적지 않은 나이에 30명이 가까운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부인을 그냥 막대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기 하나 같은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아빠 내지는 자신의 오빠가 각 지역에서 유력 호족들이죠. 그럼 나름의 다 독자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왕건도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서 이게 한 사람이에요. 힘들어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몸으로서 헌신한 사람이야. 이래저래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결혼 정책.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태조 때는 이게 안정됩니다. 그렇지만 왕건이 낳은 아들만 몇 명인지 아세요? 아들만 25, 딸 9. 그러니까 아빠가 웬만한 반 하나야. 지금 클래스 하나야. 남녀 클래스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말년 같은 뭐 이름도 다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태조가 살았을 땐 상관이 없는데 태조가 죽고 나서 그 자식들까지 어마어마한 피바람에 이 왕위 쟁탈전에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런 이제 주요 호족들의 아들 내지는 외손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자, 또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무슨 정책입니까? 북진 정책입니다. 특히 태조는요, 이 북으로 자신의 이 영토를 북으로 넘길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어디를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당시 서경, 지금의 평양입니다. 서경을 상당히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왕들은 1년에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서경 가서 살아라.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영토를, 원래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었던 영토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이렇게 이제 영토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숭불 정책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상당히 용성하게 이제 대우해 주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연등회 같은 게 있었고요. 팔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연등회,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들을 아주 이제 용성하게 이제 대우해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태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종은요. 무엇보다 한 3개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광종이 4대예요. 4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종이 태조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 왕들도 태조의 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 쟁탈전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그랬으면 그가 뭐 했을까요? 귀족 세력을 숙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했었던 정책, 공포 정책입니다. 공포 정책. 이러한 공포 가운데 누구를 이제 숙청할까요? 귀족 세력을. 귀족 세력들을 숙청하는. 당시에 이제 힘이 있었던 귀족들을 숙청할 수밖에 없었던 참 비운의 왕이에요. 혹시 여기 그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김상중 씨가 지금 이제 다시 징비록으로 이제 사극에 돌아오셨던 김상중 씨가 과거에 사극에 첫 도전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국의 아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그 드라마가 사실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조기종영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 꽤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 광종은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래요. 자신의 막 부인도 의심하고요.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왕권을 이 침범하는 사람한테 아주 철저하게 단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광종이 마지막 장면, 제국의 아침 마지막 장면이 뭐였었냐면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딱 그 산천을 쫙 혼자 톡 둘러봐요. 그러면서 독백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낸 나라다. 맞아. 그런데 역사는 나를 무엇라고 평가할까? 미치광이? 살인마? 그래, 그런 평가도 무리는 아니지. 내가 죽인 사람이 얼마던가. 그렇지만 난 내가 그 일을 했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리라고 난 믿었다. 그렇지만 오늘 밤 역사의 평가가 두렵기만 하다. 멋진 사람이야. 그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광종은요, 아주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해냅니다. 대표적으로 신진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이냐면 당시 후조 사람,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최초로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노비 안건법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성종이 왕이 올라가요. 성종은 참고로 6대 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종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요. 그 국가의 체제를 좀 완성한 왕들한테 일반적으로 성종을 붙입니다. 역사에서 아마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성종 찾으면 20명도 넘을 거야. 뭐 중국도 나라가 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성종은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광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자신은 유학 중심의 왕위를 가져기 원했는데 그는 너무나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나 진짜 제대로 나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내 앞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 6대라고 그랬잖아요.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평가 한번 해봐라고 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딱 나타난 거야. 그가 누굽니까? 최승로입니다. 최승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앞에 왕들, 특히 이 광종, 미치광이 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막 질러버려요. 그랬더니 막 자기도 떨리는 마음을 냈겠지. 그랬더니 성종이 보고 막 박수 치는 거야. 드디어 신하 만났네. 일로 와. 너 이름 뭐야? 저 최승로인데요. 너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너 개혁 한번 펴서 내봐.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최승로의 시무 28조예요. 자, 이 시무 28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2개의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치국은 유교로 하고 수신, 몸을 수양하는 거, 몸을 닦는 거, 이거는 불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유교 중심의 국가로 갈 것을 그가 주장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요. 여기 누굴 파견하냐면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고려의 기본 제도였었던 이성육부 체제를 완성합니다. 이성육부 체제라든가 혹은 이제 국자감 같은 교육제도를 정비하기도 하죠. 이성육부 체제나 국자감 체제를 정비하기도 하죠. 이게 다 성종 때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제 이자겸의 난, 간단히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자겸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신의 딸을 왕한테 결혼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종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럼 자기 외손자가 되겠죠? 외손자하고 또 자신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 왕이 인종인데, 인종은 그럼 친이모랑 결혼한 거네?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예, 됐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랑 힘을 합쳐서 왕이 되려고 하냐면 척준경이랑 힘을 합쳐서 하는데 실제로 척준경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를 푸시다가 이자겸 문제가 나온다. 그럼 왕의 문제가 나온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니까? 이 콩가루 조합 만든 놈! 에이! 예인 못된 놈!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종, 인종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인 못된 놈!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묘청의 무슨 운동이 나옵니까? 서경,
천도 운동이 등장합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어디로 천도하자라는 거예요, 수도를? 서경으로 가자라는 거야. 서경으로 가자. 그래서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누가 극찬했었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극찬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1000년 역사 이래 최대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개경파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서경파가 있겠죠. 이 개경파의 실질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뭔가 이름부터가 약간 좀 오래된 느낌이 들죠? 김부식. 그러니까 그 구귀족 세력이고, 이 서경파는 누굽니까? 묘청이나 정지상,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개경파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벌 귀족들이겠죠? 이 금에 대해서 뭐 할 것을 주장합니까? 사대하자. 금이 지금 힘이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데, 서경파들은 달라요. 어떻게 금에 대해서 사대를 해? 금이야말로 우리 정벌의 대상이지. 그리고 김부식은 원래 신라계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계승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야, 무슨 신라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서경파는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 권하 봐주시고요. 종교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개경파는 유교 중심인데 비해서 묘청은 스님이었거든요. 예, 여기는 불교. 그리고 또 하나 가보자면 이제는 왜 천도하자라는 거죠? 그 전에 이 수도에 썼던 개경의 힘이 다 했다. 이제는 새롭게 그 땅의 기운이 떠오르는 데가 있다. 거기가 어디다? 서경이다. 서경으로 가자. 그러면 그건 무슨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았었던 이러한 체제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무신정변부터 이루어져서 여기 있는 이제 공민왕의 주된 정책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